안녕하세요. 자, 이번 새해부터는 심화반을 진행을 합니다. 심화반에서는 기본반과 달리 출제될 수 있는 논점만 부각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시험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의 강의를 듣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심화반에서는 일단 민법 총칙을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물권법, 채권법에서 약간 기본반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할 의도입니다. 자, 민법 총칙을 합니다. 일단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에 합격 여부의 관건은 민법 총칙에 달렸다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60%인 24문제로 거의 대부분을 내가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이미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논점이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내가 최대한 분석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크게 틀리는 문제가 숫자는 많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물권법과 채권법은 기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출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여전히 기출될 수 있는 어떤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법 총칙보다는 우리가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민법 총칙을 최대한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총칙에서 교과서 순서대로 민법의 개념,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의 구성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일견하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은 민법전의 구성 파트를 일단 한번 펴보세요. 민법전의 구성. 18페이지 제일 위에 적죠.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편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민법 총칙은 용어상으로는 친족, 상속법 끝까지 다 적용이 되어야 하겠지만 물권법, 채권법이 제3법과 공통분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 총칙은 원칙 어디까지만 그 적용이 있다. 물권법, 채권법인 제3법까지만 적용이 있고 친족, 상속법인 가족법에는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대부분은 제3법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시험은 본격적으로 민법 1조부터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민법의 법안. 자, 민법도 국내에 존재하는 법 중에 하나죠. 모든 법은 존재 목적이 분쟁의 해결이죠.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그죠. 그때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니라 민사 분쟁이다 그죠. 민사 분쟁의 해결의 기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 민사 분쟁은 원칙, 재판에서 해결되죠.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다. 그죠?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인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어떤 게 있는 거죠. 크게 문자로 된 성문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간섭법 등 불문법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성문법 주의가 어떠냐, 불문법 주의가 어떠냐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시험 문제입니다. 민법의 법원과 관해서 민법 1조에서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하고 따라서 법률이 있다면 1차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2차적으로 간섭법에 의해서 그죠. 마지막에 간섭법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민법의 법원이 1조에 보면 그 종류가 몇 가지요? 법률, 간섭법, 조리 세 가지가 적혀 있던 거죠. 그래서 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조에는 뭐요? 법원의 종류가 적혀 있어요. 근데 법원의 종류는 법률, 간섭법, 조리, 그죠? 이때 법률은 문자로 된 성문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는 불문법이 되죠. 그래서 법원 간의 적용 순서는 뭐야? 성문법을 1차적으로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면 2차적으로 다른 말로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적용. 그래서 이런 같은 입법주의를 뭐야? 성문법주의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법률의 의미입니다. 1조에서 뭐요? 10문제 중 두세 문제는 여기서 답을 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뭐요? 성문법에는 최고 효를 가진 뭐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뭐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란 법이 있고, 그 다음 뭐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 명령, 각종 장관 명령, 행정 규칙 등이 있고, 그죠?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이란 이와 같은 무수한 성문법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때 1조에서 민사에 가서 법률이 없으면 이때 법률이 명칭이 법률로 되어 있는 뭐요? 이와 같은 명칭이 법률로 된 법을 형식제로 했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형식과 반대가 실질이죠.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성문법 전체를 말하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해서 우리가 종류를 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조의 법률은 뭐예요? 성문법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성문법이 아닌 게 뭐죠? 간섭법 조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니면 뭐예요? 다 뭐예요? 내가 제목을 외우지 않더라도 다 1조의 법률에 포함이 된다고 포섭하면 된다고 하죠. 따라서 1조에서의 법률은 뭐예요? 성문법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예요? 간섭법 조리가 아니라면 뭐예요?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죠. 즉 헌법전에 실렸던 뭐예요? 민법전 등 법률에 실려있던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 등 대법원 규칙 등 명령 규칙에 실려있던 지자체 뭐예요? 조례 규칙에 실려있던 뭐예요? 국가 간의 조약 형태로 되어 있던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되어 있던 다 뭐예요?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따라서 뭐만요? 불문법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 여기다 그죠. 다 1조의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성문법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예요? 그 법이 명칭이 뭐예요? 법률이든 명령이든 뭐예요? 규칙이든 조례든 조약이든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만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요 두 개가 아닌 것은 뭐예요? 다 1조의 법률에 해당한다. 그죠? 그렇게 포섭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조의 법률은 뭐예요? 성문법. 그중에 또 우리가 민법을 배우니까 성문민법을 말하죠. 그 성문민법에 어떤 게 있느냐? 자, 일단 밑줄 걸 필요 없죠. 간섭민법 뭐예요? 조리민법에 대해서 다 얘기죠. 그 대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서 만들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전에 다 실려 있을 거예요. 또는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 실렸던 뭐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등 민사특별법에 실렸던 다 법에 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자주 뭐예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개정이 쉽게끔 대통령 명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문서로 된 조약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도 민사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성문민법에 됩니다. 따라서 아닌 것이 뭐예요? 요것만 빼면 되죠. 요것만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목은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지문은 여러 번 떴죠. 그죠? 따라서 대법원 규칙은 민사 내용을 담고 있다도 1조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쏘이거나 뭐요? 포함된다. 이렇게 오를 하든지, 그죠? 예,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성문법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간섭 민법 뭐요? 조리 민법이 아닌 것은 뭐요? 다 1조의 성문 민법에 포함된다. 이렇게 포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조에서는 뭐요? 법률의 의미보다는 불문법 중 뭐요? 간섭법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 그죠? 네, 간섭법입니다. 저 간섭법은 교과서 읽어보세요. 요건이 그 의죠, 그죠? 일정한 민사 간행이 사회에서 반복해서 존재합니다. 그 간행에 대해서 뭐요?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다, 확신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법을 뭐요? 간섭법이란다, 그죠? 그러니까 간섭법은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죠? 일정한 간행의 존재 플러스 그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까지만. 따라서 간섭법의 성립에 국가 승인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국가를 전제치 않습니다. 간섭법은 우리 인간의 뭐요? 무리 사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자생적 법이다, 그죠? 국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판례 보세요. 간섭법도 법이다, 그죠?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개인만이 지킵니까? 사회 구성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죠.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죠? 이게 뭐요? 법이라는 표현이죠. 예.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지만 간섭법으로 뭐요? 성립했더라도 쭉 상식적으로 뭐요? 현재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뭐요? 그 간행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뭐요? 확신을 갖지 않게 되거나. 이 판례가 뭐죠? 종전에는 종중원은 누구만이? 성년의 남자만이. 근데 이와 같은 종전의 간섭법은 남녀 평등이라는 어떤 뭐요?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뭐요? 법감정에 반하죠.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간섭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를 지배한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 변화로 그 적용 시점에 전체 법 질서에 뭐요? 부합치 않게 됐다면 이제는 뭐요? 간섭법은 법이 아니죠. 그 효력이 뭐요?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간섭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틀려야 틀 수 없는 지문이죠. 근데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다. 자, 그다음. 자, 간섭법이 출제가 된다면은 일단 뭐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간섭법의 성립식이요. 자, 제목 밑줄 것이고, 간섭법이 성립하려면 뭐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즉, 간행의 존재. 간행의 존재. 플러스 뭐요? 그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 여부를 어떻게 해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되었다면은 간섭법은 재판 시간이라 뭐야?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취득했을 때 뭐야? 그때 간섭법은 뭐야? 이미 성립한 게 되죠. 즉, 재판은 뭐야? 그 존재를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을 가졌다, 그죠? 자, 이 부분 기다려보죠. 따라서 간섭법의 존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으나 확인된 뭐요? 그때가 아니라 뭐요? 재판 시간이라 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뭐요? 그때 이미 성립한 게 된다고 하죠.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로 소급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민법 1조하면 민사 분쟁이 생기면 첫 번째로 뭐요? 성문민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죠? 근데 성문민법이 없으면 두 번째 뭐요? 간섭민법을 가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간섭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된 보충적 효력이 있죠, 그죠? 언제 하면 틀리죠? 다만
상법 1조에 하면 뭐요? 상간서법은 성문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하죠. 그 관계를 그렇게만 기억해 달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현행민법에 하면 간서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뭐요? 상간서법은 성문민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더라.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1조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비교입니다. 이거는 법이다, 그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 간섭은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사실불가입니다.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양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실인 간섭법과 간섭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간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양자가 다릅니다.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면 뭐예요? 법인 간섭법이 됨에 관해서 아직까지 법적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를 사실인 간섭이라 하고. 그럼 양자를 왜 구분하냐고 하죠. 저 판례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법적 확신 유무에서. 근데 왜 구분하냐? 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먼저 간섭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법을 가지고 먼저 재판하고 성문법이 여기서 뭐예요? 두 번째 간섭법을 가지고 그죠. 즉 간섭법은 법원 중에 하나죠. 다른 말로 뭐예요? 재판의 기준이죠. 그죠? 재판의 기준입니다. 보충적 법이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 간섭 이제는 압니다. 사실인 간섭은 어디에서요? 법률 행위를 해석한대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당사자 의사가 첫 번째 기준이고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명확치 아니하면 그때 뭐예요? 사실인 간섭.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뭐예요? 두 번째 해석 기준이죠. 그죠? 보충적 해석 기준. 당사자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한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간섭법의 전부는 뭐예요? 누가요? 당사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고 그죠? 원칙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잘 들었어요. 즉 간섭법은 당사자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고 그죠? 틀리죠, 그죠?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돼요. 근데 사실인 간섭은 반대죠. 사실인 간섭은 뭐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치 않으면 뭐예요? 법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다만 사실인 간섭도 뭐예요?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뭐예요? 법관이 이미 알고 있다 그죠? 그때는 법원이 뭐예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사실인 간섭이 제일 어렵게 출제된 요거예요. OX로 물어볼게요.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 입증하는 경우만 판단할 수 있다. 옮기겠습니까? X죠.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돼요. 다만 당사자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뭐요? 법관이 이미 알고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죠? 이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현행 판례가 뭐예요? 간섭법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양도담보앞에 뭐예요? 동산의 양도담보다 그죠? 부동산 양도담보는 성문법상의 제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정지상권 앞에 간섭법이 붙는다 그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분묘기지권, 여기까지가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간섭법상의 물권은 세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이 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 명인방법 뭐예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례가 뭐예요?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공시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이건 공시방법이요. 사실은 제도.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저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죠?
185조. 물건의 종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8가지죠. 점유권, 소유권, 그다음 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의 담보물권. 8가지 플러스 뭐요? 판례가 인정하는 이 3가지의 간섭법상의 물권 또한 11개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온천권, 사도통행 이용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 같은 간섭법상의 물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최근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이와 같은 간섭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뭐야? 신의척이 되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척이 최종적으로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 끝납니다. 1조로. 민법 1조에 하면은 민사법원은 크게 3가지 종류. 성문 민법. 그 다음 뭐야? 간섭 민법. 그 다음 뭐야? 조리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민사법원이 되지 못한다. 그죠? 민사법원이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3심제로 돼 있죠. 그죠? 3심제.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뭐야?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 되죠. 그래서 신급제도의 취지상, 자, 두 번째부터 먼저 합니다. 상급심의 재판은 뭐예요? 여기 시작하시면 되죠.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죠? 기속은 구속이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되죠. 당의 사건에서 뭐야? 하급심은 자신보다 상급심의 판단을 반드시 따르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상급심의 판례가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례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뭐요?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일반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즉 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법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우리는 신급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판단은 뭐야? 사실상의 구속력만 있을 뿐 하급심은 뭐야? 법적으로 구속하는 민사법원은 되지 못한다. 그죠?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따라서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이 따를 의무가 있고 유사 사건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죠. 왜요? 만약에 대법원의 판례가 법이라면은 상권 분립에 명백히 반한다. 그죠? 즉 입법권은 뭐야? 대한민국은 국회가. 그다음 뭐야? 재판권을 포함하면 뭐야? 사법권은 법원이. 행정권은 뭐야? 행정부가.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법이 된다면 입법을 누가 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사법부가 입법까지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는 뭐야? 법이 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신급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힘들죠. 그래서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만 구속력이 있을 뿐 법은 아니다. 그죠? 당의 사건에서만 하급심은 상급심의 재판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유사 사건은 뭐예요? 따를 필요가 없다. 그죠? 일반적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1조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과 간섭법이 없는 경우에는 틀죠. 그죠? 사실인 간섭에 의한다가 아니라 뭐야? 조리에 의한다. 그죠? 예. 이게 조문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요. 엄청나게 편한 문제다. 그죠? 나머지를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집행명령이죠. 명령돼 있죠. 1조에서의 법률은 뭐요? 법률은 간섭법, 조리가 아니면 다 1조의 법률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집행명령도 뭐요? 민법의 법원이 된다죠. 된다고 했죠. 1조의 법률이 된다는 거예요. 즉, 명령, 규칙, 지자체 뭐요? 조례규칙, 조약, 다 뭐요? 1조의 법이 된다고 했죠. 앞부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따라서 성문법은 뭐요? 다 민사에 관한 것이면 뭐요? 성문법, 구체적으로 필요 없죠. 성문법이 아닌 게 불문법이죠. 불문법은 뭐요? 간섭법과 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요? 집행명령은 당연히 성문법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문법이기만 하면은 그 내용이 뭐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죠? 앞부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미 없는 걸로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1조에서의 법률은 뭐요? 성문민법을 말이죠. 그래서 간섭민법, 조리민법이 아니죠. 그럼 집행명령은 뭐요? 뭔지는 모르지만 간섭법이 아니니까 뭐요? 성문법이다. 그죠?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자, 그 다음 3번. 종중언에 관한 판례를 떠올리면 되죠. 따라서 간섭법이 뭐야? 사회질서 변화로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뭐야? 반하게 된다는 것들은 뭐야? 법적 효력이 부정된다. 그죠? 그래,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장 입증 책임. 제일 중요하죠.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죠? 즉 간섭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뭐야?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시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경우만 간섭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 그죠? 간섭법 법이기 때문에 당사 주장이 뭐야? 없더라도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조약이죠. 그죠? 그럼 끝났어요. 불문민법이 아니죠. 그죠? 그럼 민사에 관한 것이 뭐야?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하고 3번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푸세요. 따라서 1조에서의 법률의 의미는 뭐야? 성문민법을 말이죠. 그럼 불문민법 우리 알잖아요. 불문민법은 간섭법과 조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뭐야? 간섭법과 조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민사에 관한 것이 뭐야? 이 부분 절대 안 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불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1조의 법원에 포함된다. 그죠? 이렇게 바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1번 보세요. 자, 이번 심화반에서 제공되는 문제는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본 이론반에서 기출 문제는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근데 심화반에서의 기출 문제는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험과 뭐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시험에 최근 5년 내의 기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도 뭐요? 비슷한 어떤 논점에서 출제가 될 거란 겁니다. 1번 틀린 것은 간섭은 뭐야? 원칙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맞죠? 2번 줄여서요. 자, 여기 체크할게요. 종중언은 누구만이 됩니까? 성년의 남녀죠. 미성언은 종중언이 될 수 없다. 그다음 또 떴잖아요. 남자만이 종중언이 될 수 있다는 간섭은 이제는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간섭법이 성립한 후 구성원들과 어떤 간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죠? 그 다음 4번 사실인 간섭이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서 효력은 없다. 그죠? 효력이 없고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를 보충하는 거죠. 두 번째 해석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보세요.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8가지.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 동산의 양도담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머지는 없다. 그죠?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자, 우리가 물건 배웠어요. 매매는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 같은 매수인이 아직까지 등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자에게 뭐야?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상의 물건의 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제한권은 뭐야?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이같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한 간섭상의 물건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속인다. 보죠. 예. 따라서 온천권, 사도통행권, 걸린공원 이용권 이와 같이 뭐야?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한 간섭법상의 물건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싹 다 틀리죠. 그죠? 예, 싹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이 계속 우리 시험 뭐요? 비슷한 시험에 반복돼요. 별개 다른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혹만 되지 않으면 돼요. 현혹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 똑같은 지문이죠. 그죠? 예, 보세요.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온천권. 온천권은 뭐야? 물건 아니다. 그죠? 예. 물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따른 물건은 뭐야? 11가지죠.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정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간섭보살 법정장, 온천권 없죠, 그죠? 온천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죠? 예, 물거리로 볼 수 없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왜 틀렸어요? 간섭법은 간행 플러스 뭐요? 법적 확신까지 실죠. 법적 확신 없어도 틀렸어요. 그다음 3번 사실인 간섭이요. 사실인 간섭은 원칙 당사자 주장 입증하여야죠. 당사자 주장 입증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 아니라 뭐예요? 간섭법이다, 그죠? 간섭법입니다.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칙. 자, 그다음 4번 미성년자 체크하시면 되죠. 미성년자는 종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종은 누구만이? 성년의 남녀만이. 미성년자는 종종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연속이잖아요. 계속이죠, 그죠? 간섭법으로 성립했더라도 현재 적용 시점에서 더 이상 구성원들의 뭐요? 어떤 법감정에 맞지 않거나 전체 법 질서에 부합지 않게 됐다면 이제는 뭐요? 그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와 여타 시험의 문제, 세 문제를 동시에 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럼 이와 같은 어떤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1조는 그런 정도로 뭐요? 반복만 하시면 돼요. 2장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에서 제가 강조했죠, 그죠? 이때 권리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다, 그죠? 네, 출제될 거다. 자, 그럼 볼게요. 도입 부분은 쉽게 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아니죠. 네. 교과서를 읽어내기 위한 배경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쉽게 하시면 돼요. 법률 관계. 민법의 기본 원리는 다 필요 없어요. 제2장 권리와 의무. 교과서로는 뭐요?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죠. 31페이지. 계속 손댈 필요 없어요. 인간은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그 사회생활은 두 가지다, 그죠? 그 사회생활 중 분쟁이 생기면은 법에 의해서 뭐요?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 하고, 나머지 도덕 등에서 뭐요? 그 분쟁이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인간 관계라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보면은 법률 관계죠. 양자의 근본적인 특징은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냐 여부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시고, 자, 그럼 법률 관계의 내용, 호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아직까지 뭐요? 호의 관계는 8회차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9회차부터가 본격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용입니다. 모의고사용. 그래서 기본 이런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렇게 보시고. 자, 법률 관계 내용으로 갑니다. 사회생활 중 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뭐요? 일반화시키면 한쪽은 뭐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로, 한쪽은 뭐요? 반대되는 자로. 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요? 권리의 종류예요. 자, 지금도 계속 그대로 가시면 돼요. 권리 개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뭐요?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한다, 그죠? 구별 개념은 권한이 있는데, 권한에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그 다음에 이사의 대표권 등이 여기에 된다, 그죠? 즉, 권한이란 행위자가 뭐예요? 자기의 행위란 법률 효과를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기속해 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인정되는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고, 대리인의 대리권, 이사의 대표권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뭐예요? 시험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그럼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건물이라고 그러죠.
건물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때 권리 중 소유권은 뭐예요?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을 보죠.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권리자인 소유자만이 전면적으로 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하죠. 그 소유권을 전면적 물권 또는 뭐예요? 완전한 물권이란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권능이란 소유권이란 뭐예요? 권리의 내용을 이룬 계계의 힘을 권능이라 한다 그죠. 그때 갑이 뭐예요? 그 객체를 자기가 직접 사용 수익치 않고 그죠. 그 건물을 전세로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전세권자죠. 그러면 그 객체, 소유권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제는 누구만이 지배합니까? 전세권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하튼 전세권은 소유권에 속하는 뭐예요? 권능 중 사용 수익 권능만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하튼 전세권 등의 물건은 뭐예요? 용익 물건이라 하고. 그다음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뭐예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객체인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저당권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자들은 뭐예요?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 중 처분 권능만은 뭐예요? 담보를 목적으로서 지배하고 있죠. 이와 같은 물건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전면적 물권. 그런데 이와 같은 용익 물건이라든지 담보 물건은 뭐예요? 소유권에 속하는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를 한다고 하죠. 이를 제한 물건이라고. 그래서 용어 설명이요. 그래서 그 객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락대금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와 제한 물권자가 되는 누가 우선적으로 대금을 받아간다? 제한 물권자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고 하죠. 그 다음, 그는 그래서 현재 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다 그죠. 타인 소유의 건물에 을이 거주하고 있죠. 이자의 행위를 뭐예요? 정당화 시켜주는 뭐예요? 법률상의 원인을 원인을 하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자신의 타인 주거에 대한 거주를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임차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거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게 뭐야? 불법 행위가 성립하죠. 또는 그로 인한 이득은 뭐야? 부당 이득이 된다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자, 그래서 의무는 권리의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야?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냥 쭉 그냥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 따라서 관계의 개념이므로 권리가 있으면 뭐야? 반대되는 의무가 뒤따른 게 원칙이죠. 근데 굳이 외우려면 이것만 외우달라고 그러죠. 항상 원칙보다는 뭐야? 얘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권리는 있는데 뭐야? 그에 뒤따른 의무는 존재치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죠. 그게 뭐야? 형성권입니다. 다음 중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건 뭐야? 형성권을 고르라는 말이죠. 그죠?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도 하면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만 대비하시면 돼요. 반대로 뭐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는 지금부터요. 따라서 나는 여러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권리는 뭐예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권리란 뭐예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그려가죠.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이익에 따라서 뭐예요? 권리를 네 가지다 그죠. 첫 번째, 자, 일단 교과 순서 들어갈게요. 재산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격권, 그 다음 뭐예요? 가족권, 사원권. 따라서 권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분류의 기준이 뭐예요? 이익에 따른 분류도 그죠.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권리를 재산권, 사원권,
그다음 뭐예요? 가족권, 인격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익에 따른 분류다, 그죠? 자, 먼저 재산권이라면 뭐예요? 우리 시험 보면 이 두 가지죠, 그죠? 즉 민법상 재산권 두 가지죠. 물건은 뭐예요? 물건의 객체가 뭐죠? 물건이죠, 그죠? 그 객체인 물건을 누구만이? 권리자만이 배타조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 채권은 뭐예요? 특정한 채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 그 다음에 발명권 등의 뭐예요?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재산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인격권이요. 자, 교과서 쭉 보세요.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등의 권리를 뭐예요? 모두 합쳐서 인격권이라 하다, 그죠? 인격권. 여하튼 인격권은 뭐예요? 내가 가지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못하죠. 저 인격은 일신전속적 권리예요. 그다음 특징, 인격권이 지문화되면 뭐야? 항상 이 부분을 지문화합니다. 이 부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즉 민법상의 모든 권리는 뭐야? 침해되면은 권리자는 뭐야? 사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인격권의 침해는 한계가 있어요. 사후에 손해배상 받아봐야 완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사후에 손해배상보다는 뭐야?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인격권의 침해는 사전 예방책.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교과서에 판례가 실려있죠. 다 볼 필요 없는데 명예권은 뭐야? 인격권의 하나다, 그죠? 그래서 명예권은 즉 남과 나눌 수 없고 내만이 지배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배타적 권리라 할 것이므로 명예가 뭐야? 침해당했다면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는 예외. 그 뭐야? 가해자에서 뭐야? 현재 침해행위를 뭐야? 배제하거나 장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한마디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책이 인정된다, 그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가족권이요. 다른 말로 신분권이죠, 그죠? 신분권. 개별적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떤 개별적 권리는 외울 필요 없어요. 부부간의 권리 의무, 일정한 친족들 사이 뭐야? 부양청권, 상속권 등을 합쳐서 가족권 또는 신분권. 그다음 마지막에 사원권.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을 줄여서 뭐야? 사원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사원권이란 사원지에서 가지는 권리 의무를 통틀어서. 그래서 공익권도 있고 뭐요? 자익권도 있는데 나눌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자익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권리를 뭐야? 재산권, 그다음 뭐야?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야? 이익에 따른 분류고. 그럼 재산권 당연히 뭐야? 양도 상속할 수 있죠. 나머지 세 가지는 재산권의 반대 뭐야? 빚자 붙이면 되죠. 비재산권이다, 그죠? 원칙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양도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적 성질을 가진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입니다. 권리 파트에 뜨면 여기요. 다시 한번.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뭐야?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 즉, 권리를 뭐야? 힘에 따른 분류. 뭐야? 혈액에 따른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권리를 뭐야? 크게 그 힘에 따라서, 혈액에 따라서 지배권, 그 다음 뭐야? 청구권,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변권이죠. 시험 문제는 뭡니까? 여기다, 그죠? 형성권이요. 자, 먼저 지배권이요. 지배권이라면 뭐요?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를 누구만이? 권리자만이 배타조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요? 지배권. 그래서 어떤 것이 지배권에 들어가느냐,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물건은 지배권이 되죠. 따라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나의 물건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친권, 인격권, 저작권에게 지식재산권도 뭐야? 지배권에 속하더라. 그 다음 특징은 이해를 하셔야 되죠. 따라서 객체를 누구만이요? 권리자만이 지배할 수 있는 타인이 침해하게 되면 뭐요? 원칙 불법 행위가 되고 더 중요한 거 요거다, 그죠?
당연히 지배권이 되려면 침해가 있으면 뭐요? 침해를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객체는 침해가 있으면 뭐요?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뭐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요? 지배권으로부터 뭐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죠. 그죠? 네, 침해 배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제목 붙일게요. 그래서 그 지배권이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객체의 물건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물건자는 뭐예요? 침해자를 상대로 물건에게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이 된다고 하죠. 물건 청구. 그 소유권이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죠. 그 다음에 점유권이란 뭐예요? 점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배권이 뭐예요? 물건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권리자는 뭐예요? 침해자를 상대로 물건에게서 뭐예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청구권이요. 그러면 갑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채권자 갑은 누구에게만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그죠. 이와 같이 청구권에 대한 특정한 권리자가 뭐예요? 특정한 의무자를 상대로만 뭐예요? 의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이를 청구권. 자, 그러면 차이점요. 지배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죠. 그 물건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그 대표적인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이게 채권과 물건은 뭐예요? 근본적인 다른 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청구권이란 교과서에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청구. 그런데 청구권과 뭐야? 채권은 동의가 아니죠. 그죠? 동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야? 청구권은 여기 같이 뭐야? 채권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앞에 봤던 뭐야? 지배권인 물건의 침해가 있으면 물건 청구권이 발생하죠. 근데 가족권으로부터 뭐야? 의자로 청구 등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 물건 뭐야? 가족권 등 뭐야? 기초적 권리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물에 불과하며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뭐야? 그들 권리 하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징. 요거다. 그죠? 청구권은 그 발생의 원인인 채권, 물건과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누구만이요? 현재의 물건자만이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물건적 청구는 뭐예요? 물건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요.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 물건 등의 뭐야? 그들 권리가 뭐야? 어떤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들 권리가 뭐야? 하나의 내용 내지 효력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청구권의 발생의 원인은 물건 등과 뭐야?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물건적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의 물건자만이. 그죠? 그래서 종전의 물건자는 물건 청구 행사할 수 없다죠. 그 논리가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법에서 이제 그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 그 청구권이 뭐야? 채권으로부터 생겼다면 채권적 청구권 붙이면 되고, 물건으로부터 생겼다면 뭐야? 물건적 청구권하고 제목 붙이면 되죠. 예.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자,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입니다. 시험 문제. 형성권. 저 교과서 읽어보세요. 권리자가 뭐예요?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과의 뭐예요? 법률 관계를 뭐예요? 변동케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뭐예요? 형성권. 우리는 법적으로 다 평등하죠. 내가 누구에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뭐예요? 권리를 취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원칙인데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죠? 그래서 예정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여하튼 형성권이 많은 것들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하죠. 형성권은 당연히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하니까 뭐예요?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다 단독행위입니다. 다 단독행위요. 근데 형성권은 무수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이 뭐예요?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는 형성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원칙,
이게 대부이다. 그죠? 즉, 형성권자가 뭐야? 형성 가지고 있다면 그 행사는 뭐야?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으로 행사도 뭐야? 재판 밖에서 전화 한 통으로 행사하든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대부분 행사가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뭐야? 동의권, 철회권, 면제권, 뭐야? 상계권, 해제권. 우리가 뭐요? 우리가 매매 파트에서 봤던 뭐야? 예약, 일방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도 뭐야? 대부분의 행사권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체크할게요. 일정한 형성권은 반드시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뭐요?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제3법에는 요거밖에 없다 그죠.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와 제3자 간에 뭐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인 사회 행위를 뭐요? 취소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이 같은 채권자 취소권이 채권자에게 인정됩니다. 근데 이 같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뭐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그죠. 나머지 형성권은 뭐요? 가족법상의 형성권이죠. 올 필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제3법의 형성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형성권은 뭐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좋겠죠. 일방적 의사표시가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채권자 취소권 형성권은 반드시 뭐요? 형성권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만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보니까 법조문에 보니까 뭐요? 그 해당 권리의 명칭은 청구로 됐어요. 그렇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뭐요? 실질이 형성권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크게 네 묶음이죠.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각종의 매수 청구.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어떤 게 있어요?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자 또는 뭐야?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매매 청구. 그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매 청구. 그다음에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뭐야? 부속물 매매 청구. 다 형성권이죠. 그다음에 각종의 소멸 청구. 이것도 앞부분 볼 필요 없죠.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한 대표적인 게 지상권 설정자의 뭐야? 지상권 소멸 청구.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죠. 그다음 제일 많은 경우다 그죠. 각종의 대금 정감 청구.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근데 치료 약정이 있는데 그죠? 그 약정한 치료가 부동산 가격의 변동도로 적당치 않게 된 경우, 장래에서 뭐야? 일방적으로 정감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 치료 정감 청구. 그다음에 뭐야? 임대차라면 차임 정감 청구권. 그다음에 전세라면 뭐야? 전세금 정감 청구이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유물 분할 청구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제하고 뭐야? 나머지는 명칭이 청구라면 뭐야?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그죠. 청구권. 요 네 가지만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끝났어요. 항변권으로 갑니다. 항변권은 뭐야? 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해요. 개념 파트가. 여기 볼게요. 요 날까지 뭐야? 빌린 돈을 갚게 됐어요. 근데 채권자가 넋이 뭐야? 요 날짜에 찾아와서 갚으랍니다. 그럼 내가 채무자라면은 갑이 이행을 청구할 때 나는 뭐야? 갚을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갚을 건은 있다, 그죠? 그렇지만 요 날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 날짜에는 갚을 수 없다. 그때 의리 행사는 권리 뭐야? 항변권이 하다, 그죠? 즉 항변권이란 청구권자가 뭐야? 청구권을 행사해 왔을 때 청구권 자체는 뭐야? 부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틀려.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나 그 이행만 뭐야? 거절하는 권리를 항변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언제까지요? 일시적으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영기적 항변권.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 거죠. 근데 영원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게 영구적 항변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상속인의 한정성인의 항변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기타 분류는 쉽게 하시면 돼요.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말 그대로 뭐야? 일신전속권은 권리자가 뭐야?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뭐야? 상속해 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 비전속권은 반대로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신전속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일신전속권은 뭐야? 다시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야?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기속상의 일신전속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권리자라면 그 권리를 뭐야? 내 스스로 행사하던 대리인인 타인을 시켜서 뭐야? 행사하던 권리자의 자유죠. 근데 일정한 권리는 타인인 뭐야? 대리인 등을 통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어떤 게 여기에 있느냐?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여튼 일신전속권은 다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그렇게만. 그 다음에요. 비전속권은 말 그대로 뭐야?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게 재산권이고, 양도 상속하지 못하는 비재산권이 뭐야? 비재산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일신전속권과 비재산권의 구분은 뭐야? 재산권과 비재산권의 범위하고 뭐야? 대체로 일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미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항상 뭐야? 주와 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야?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따라서 이자 채권은 뭐야? 원본 채권을 전제로 해야만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뭐야? 그래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 그래서 이와 같은 뭐야?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이자 채권, 담보 물건 등을 종된 권리. 그래서 주종 관계가 인정되면 종된 권리 뭐야? 주된 권리와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죠,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절대권, 상대권이요. 절대라는 것은 뭐예요? 법상 누구에게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 그래서 앞서 봤던 뭐예요? 지배권이 절대권에 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소유권 등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상대권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권의 대표적인 게 뭐야? 청구권이고, 청구권적 성질을 가진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따라서 다른 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 못하죠. 그죠? 그런데 기대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로 갑니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래서 뭐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요거죠, 그죠? 각종 매수성권, 형성권 맞죠? 또 하나가 요거다, 그죠? 지금 배울게요. 매매의 경우 예약이 있으면 일방 예약으로 보고, 이때 완결을 할 의사표시를 뭐야? 완결권이 안 되고는 형성권이더라, 그죠?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1번은 명백히 채권돼 있죠. 채권이죠, 그죠? 예,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뭐야? 말 그대로 이건 청구권이죠. 예, 청구이고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성권에 속한다, 그죠? 자, 그 다음 매일 문제 3번 보세요.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형성권 행사에 해당해서 모두 고르면 어디까지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되죠.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초인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죠? 초인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취소권, 대표적인 형성권 맞죠? 형성권.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상계권 맞죠? 그 다음 뭐예요? 해제권 맞죠, 그죠? 앞부분은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무권대에서 본인이 가지는 뭐예요? 추인권. 그 다음에 뭐예요? 미성년자의 법령에 의한 법정대리의 취소권. 그 다음에 뭐예요? 상계권, 채무자의 상계권.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불이행을 위한 채권자의 계약 해제권. 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세요.
똑같은 문제죠. 형성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보시면 돼요. 청구권은 형성권인 경우가 있죠. 네 가지잖아요. 그죠? 매수권, 소멸 청구권, 대금, 청감 청구, 공유물권 청구. 속하지 않는다고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오늘 청구권. 정답 1번. 나머지가 뭐예요? 다 형성권이더라. 그죠? 형성권. 그래서 권리의 종류에서는 뭐예요? 형성권을 위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심리적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